그 매매를 할 때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다고 네. 한다면 괜찮은 산업을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탑다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장이 좀 약해질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목표 이제 수익률, 수익률. 네, 목표 아니면 뭐 시가총액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제.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민재기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경제 신문 네. 주최로 그 실전 투자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네. 이제 2번 이상 입상을 하신 그런 네. 경험이 있으시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변동성이 심한 요즘 같은 장세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뭐 그 입상을 하신 그 비결을 좀 들어본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실 비결이 뭐 그렇게 거창하진 않는데요. 네. 자신만의 이제 루틴이나 아니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좀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기준이 좀 없이 좀 약간 내동매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사고 팔고를 많이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펀더멘탈 아니면 실적, 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차트 이 중에 이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시는 게 중요한데 나 실적 보고 샀는데 갑자기 21선이나 61선 무너지니까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계속 이 계좌는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원칙의 기준을 딱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 때 그 펀더멘탈을 보고 산다는 거는 이제 네.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또 이게 사람 심리가 처음에 살 때는 그런 각오로 사는데 네네네. 이게 진짜 차트가 무너지면은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네. 혹은 뭐 하향으로 그렇죠. 네. 꺾이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유 겁나가지고 예, 팔게 팔아버리죠. 되잖아요. 예, 예. 이 심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죠? 그게 저는 이제 공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리서치 모닝 미팅 저희 7시에 하는 리서치 모닝 미팅을 제가 한 15년 정도 계속 매일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 스스로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산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듣고 그 종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시세는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뉴스에 그렇죠. 따라서. 그럴 때마다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버틸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즘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과 다르게 아마 좀 산업 공부를 좀 하시고 또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서 기업 공부도 하시면 시세 변동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하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가 잘 모를 때잖아요. 네네네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그렇죠. 막 별의별 공포심이 생기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알게 된다면 네. 하긴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그 매매를 할 때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다고 네.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는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리서치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큰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차트는 제일 뒤고요. 매매를 할 때 참고하는 차트는 제일 뒤고 일단은 좀 괜찮은 산업을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탑다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네. 전체적인 산업을 먼저 보고 어떤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지를 보고 그 산업 내에서도 또 제일 업황에서 센 종목이 있고 또 약한 종목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 종목부터 먼저 찾아서 밸류에이션은 그러면 싼지 비싼지를 먼저 보죠. 거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돈들이 진짜 시장에서는 우리 주식 투자는 우리 민 찾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민대.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이 회사를 좋게 보는 큰 돈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수급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싸게 사고 비싸게 파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이제 시청자분들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트레이더라고 하셨는데 네. 의외로 그 펀더멘털을 다 확인을 하시네요. 저는 네네네. 그냥 트레이더는 그때의 어떤 차트를 중심으로 그렇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트레이더라고 해서 무조건 제가 펀더멘탈만 보면 안 될 것 같은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 투자에 많은 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가치 투자만 정말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싼 주식은 무조건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브프라임 오니까
이게 엄청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를 좀 읽으면서 시장이 좀 약해질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접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저는 접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 트레이딩 하는 네. 그 기간, 네. 한 종목을 사서 다시 매도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 트레이딩의 기간이 이제 뭐 나 오늘 사서 일주일까지만 가져가야지 뭐 이런 기간은 정해놓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배나 6배 샀다. 그러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은 만약에 10배까지 줄 수 있다면 한 9배, 10배까지는 내가 기다려봐야지. 근데 그게 언제 도달할지는 모르는 거죠. 예. 뭐 재료가 터지고 모멘텀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대략적으로 이제 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목표 이제 수익률. 예, 목표 아니면 뭐 시가총액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제 기간을 보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보다는 좀 기시네요. 왜냐면 저희가 트레이딩 네. 하면은 네네. 하루에도 여러 번 샀다 팔았다 막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다 예. 보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경제 그 한경 스타워즈 우승했을 때도 제 주력 종목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주위에 직원들이 다 말렸었거든요. 무슨 수익률 대에 한국전력을 사냐고 다 뜯어 그렇죠. 말렸습니다. 예. 근데 그 종목이 오히려 제가 1년 동안 그 수익률 대회를 할 때 제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는. 그래서 굳이 뭐 샀다 팔았다를 열심히 반복 안 해도 뭐 안정적인 수익률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상승할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네. 그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은 네.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상승할 만한 노하우 중에서는 이제 그 약간 이제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일 때 이제 약간 시그널들을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위험 시그널을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위험 시그널이 이제 만약에 해소가 되면 오히려 상승 시그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탄광 속에 이제 카나리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광부들이 탄광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카나리아 새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걔가 이제 뭔가 이상 신호를 줄 때 이거 위험하니까 우리 나가자 뭐 이런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증시에서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무슨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일드 하니까 뭔가 채권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하일드 스프레드라고 이제 고수익 채권인 거죠. 그러면 고수익은 말대로 이제 고위험을 수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하일드 스프레드에 따라서 저는 이제 좀 시장의 큰 비중을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또 주식 비중을 늘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일드 채권이 뭐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고위험 고수익 채권이거든요. 네. 즉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회사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공격적으로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시장 심리가 생길 때인 거고 그렇죠. 그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쪽에서 돈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지금 뭔가 위험하구나. 신용 경색, 뭐 자금 경색, 돈이 잘 돌아가지 않겠구나,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대표적으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 호황기 때 흐름을 보시면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게 안전한 국채 금리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 금리가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을 하는지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지는지 좁혀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일드 스프레드가 만약에 안전 국채 대비해서 별로 안 벌어지고 줄어든다. 그러면 위험한 쪽으로도 돈이 흘러갈 수 있는 호황기구나. 그러면 호황기면 경기도 좋아지고 주식도 좋아지는. 근데 국채는 가만히 있는데 하일드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막 올라가거나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그럼 시장이 뭔가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앞에 설명보다는. 지금 미국 하일드 스프레드가 2016년도부터 제가 18년도까지 하일드 스프레드를 한번 네모 박스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안전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이제 채권 스프레드가 쭉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 하일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 위험한 채권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안전한 코스피보다는 좀 공격 상향 종목들이 많은 코스닥 쪽으로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하일드 스프레드가 저렇게 하락했을 때 이 대표적인 우리가 뭐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를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저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뭔가 예기치 못한 내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뭔가 나온다. 그랬을 때 그냥 막 언론에 나오는 그러한 기사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위험 지표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는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을 제가 한번 가져가봤습니다. 네. 아주 최근에도 미국에서 금융주들 헤지펀드 파산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렇죠. 막 이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오른쪽은 오히려 전저점을 깨고 더 내려갔거든요. 내려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꼭지를 달았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전저점을 하하면서 오늘 새벽에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그래요? 4월 2일 새벽에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오늘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니까 S&P 500이 오늘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저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 1, 2주 동안 금융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위험을 알려주는 이 지표는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식을 지금은 해도 되는 구간이라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저는 큰 그림은 요 지표를 가지고 좀 잡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차트를 가지고도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심리라든가 상황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네. 투자의 어떤 맥을 잡을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네. 그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도 혹시 있으신가요? 차트를 보는 법? 예, 차트도 있는데요. 차트도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좀 승률을 좀 높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준일이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딱 들어갔을 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구간이면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러한 구간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보조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네. 중에 이동평균선도 있고 캔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HTS에 들어가시면 MACD 오실레이터라는 이 보조지표가 있거든요. 네. 이동평균선과의 얼마나 이 괴리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 저는 이 지표를 가지고 이 종목이 시세가 좀 세지고 있구나. 점차 좀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낮이면 아침에서 낮으로 갈 때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낮에서 밤으로 바뀔 때 좀 위축되고 좀 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서 낮으로 갈 때 열심히 좀 트레이딩 할 종목을 그때 찾고 그런 종목들을 낮에서 밤으로 갈 때는 이 종목은 내가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되겠구나.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 위로 이제 세로 막대 그래프가 이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 때가 이제 새벽을 지나서 이제 아침 낮으로 가는 에너지가 활발한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빨간색이 점점 줄어들다가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하루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너무 깊은 이론보다는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에너지가 뭔지 정도 알고 계시면 0을 기준으로 파란색이 점점 짧아질 때는 밤에서 점점 아침과 낮이 다가오는구나. 빨간색이 점점 줄어들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은 너무너무 변화가 심해요. 그렇죠. 하루하루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주봉을 가지고 좀 큰 추이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실레이터 자체를. 네네네. 네. 일봉은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봉보다는 주봉의 흐름을 가지고 이 종목은 내가 이제 한번 트레이딩 해봐도 승률을 좀 내가 높일 수 있겠구나, 먹을 확률이 높겠구나,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새벽을 지나서 지금 아침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요 종목은 그러면 이제 내가 서서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구나라는 긍정적 신호로 저 세로 막대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이제 저 SK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주봉이거든요. 요게. 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색에서 점점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하이닉스는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구나라는 게 그저 9만 원부터 서서히 이제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 구간에서 우리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하시면 조금 더 수익 낼 확률을 높이시지 않을까. 매일매일 주가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저 지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도 주봉으로 보신 거죠? 예, 주봉인 거죠. 예, 주봉을 캡처해서 온 거거든요. 예. 네. 자, 반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러면 부정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빨간색이 이제 우리 열심히 활동했던 날인데, 이제 구간인데, 점점점 내가 쉬어야 되는 구간에 줄어들고 있죠, 빨간색이. 그리고 파란색으로 바뀌면, 요거는 요 종목은 내가 굳이
당분간 매매할 필요가 없겠구나. 좋아질 때까지는 좀 약간 후순위로 밀어두는 거죠. 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LG 화학. 좋아하나요? 좋아했다가 애증의 네, 종목 같은데. 살짝 실망했다가 근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네. 아래쪽에 이제 지표를 한번 보시면 아주 좋았어요. 활동하기 좋은 구간이었죠. 활동하기 좋은 구간에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를 갔는데 어느 순간 저 길이가 짧아지는 구간이 오고 변곡점이 생기면서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시세가 급변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구간에서는 자 80만 원에 와 있는데 이게 이게 밤인데 굳이 내가 저 종목 하기보다는 지금 좋아지고 있고 지금 빨간색이 좀 이제 좋아지고 있는 활동하기 좋은 종목으로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차트 가지고는 좀 너무 하루하루를 보시기보다 큰 그림을 보시면 우리 주린이 분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시장의 에너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수급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주도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반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데일리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문에 경제신문도 보면 그 증권면을 보시면 그 전날에 기관 외국인이 산 종목 탑 10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들과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금액 순서대로 그냥 단순히 그러면 많이 산 종목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나 코스닥에서도 당연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만 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대형주들만 거기에는 탑 10에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얼마나 이 종목을 샀는지를 보죠.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금액을 샀는데 네. 삼성전자를 10억 산 것과 이 표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10억 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10억을 샀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매수 강도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정말로 의미 있는 비중으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왔는지를 요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매일 저는 이제 따로 뽑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KRX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 종목이 다 나오거든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매수 강도가. 아니요, 매수 강도는 안 나오는데 그 전 종목이 기관 외국인들이 얼마 샀는지 데이터가 쫙 나오니까 네네. 그리고 그 화면에 가시면 또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나누면 되죠, 그냥. 그리고 거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저처럼 이게 시총 대비해서 얼마 비중으로 샀는지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앞에 이제 우리 사회자분께서 질문 주셨던 노하우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저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루도 안 빼먹고 루틴하게 이 반복을 하는 게 이걸 하다 보면 오늘은 의미 있게 들어온 게 어떤 쪽으로 의미 있는 섹터 테마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보다 보면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색깔은 공통적인 테마거나 공통적인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이 돈들이 우리보다 훨씬 정보가 많고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시장의 돈들이 한 섹터에 집중될 때가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앞으로 내가 좀 집중해서 공부해 봐야 되는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후보군으로 압축을 해놓고 이제 말씀드렸던 산업분석 보고서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면 수급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 훨씬 더 주도주를 찾을 방법에 있어서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그냥 다 아는 대형주 위주로 그렇게 나오는 그 데이터를 보지 마시고 조금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시간도 좀 써야 되고. 시간을 좀 주도주를 누구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도주를 찾고 싶다면 그렇죠. 주도주 찾는 게 꿈이라면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할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실 때 네. 중소형주라든가 대형주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네. 시장의 지금 말씀하신 매수 네네. 강도 이것만 네.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저희 이제 KB증권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저는 빼버리거든요. 그래도 이제 시총 1000억 이상 되는 종목들만 이제 정렬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간혹 여기에서 뽑다 보면 저기 보시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도 나오거든요. 네. 대형주도 저렇게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중소형주들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대형주들이 잡혔을 때는 정말로 강한 매수 강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욱더 공부를 그 종목은 더 열심히 해보셔야 되겠죠. 대형주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은 그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대형주는 시총이 높으니까 그쵸. 이제 네.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갔다는 네네네. 이야기니까.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철강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까? KG 동부제철이라는 종목도 같이 철강주가 들어와 있는데 철강 섹터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까? 산업 보고서나 뉴스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제일 또 관심 있어 하는 게 이게 혹시나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버블 아니야라는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 시장이 꺾이기 전에 뭔가 위험 신호를 미리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차트로 가지고 오실레이터. 예, 오실레이터를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하일드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치솟았었거든요. 그 만약에 의미 있게 지금 오늘 새벽 기준으로 3.33입니다. 4월 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기준으로 3.33인데 갑자기 뭐 체크를 하는데 이게 4%를 넘어서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5% 넘어서면서 저희가 시작이 왔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무조건 내가 지금 시장 좋다고 막 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내가 이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을 빨리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종목들은 분명히 그러면 지금 보시는 저 MACD 오실레이터에서 빨간색이 점점 줄어들고 때로는 파란색으로 바뀌는 코스피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이런 지수물도 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일드나 그런 거시적인 움직임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시장도 저렇게 바뀌고 있으면 그때는 아무리 주위에서 지금 뭐 금리 싸니까 주식 투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때는 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네. 오르면서 예. 이제 그게 오른다라는 것 자체는 이 관련된 하이힐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오른다는 의미도 될 수 네네,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10년물 가지고만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이힐드 채권에 지금 안 본 거죠. 예. 금리까지 확인을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한다. 네. 시장에서는 그동안 1% 미만에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발작이다 해서 다들 겁먹고 있었는데 정작 금리가 올랐을 때 제일 힘든 것들은 대기업보다는 이 자금이 없어서 외부에서 조달하는 기업들 있죠. 중소기업이나 신용도가 좀 낮은 그렇죠. 기업들이. 신용도 그런 기업들이 더 위험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근데 하이드 스프레드가 그러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걔네들은 별 변화를 안 하고 있다면 야 10년물 국채 금리로 시장에서 1.6%, 1.7% 올랐다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이 위험한 기업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들 1.7% 넘어섰다. 이것만 그거 가지고 가지고 보고 있는 겁먹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S&P가 4,000선을 넘어버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약간 뭐 거기에 이유를 잡을 때는 네. 그 어제는 1.77까지 치솟다가 오늘 이제 좀 낮아지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로 잡는데 네. 하여튼 이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 상황을 체크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